네, 어제 우리 정부도 인구 대책을 내놓았죠. 가파르게 절벽 현상을 보이고 있는 이 출산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또 하나의 절벽 현상은 또 요즘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금리인데요. 인구와 금리, 절벽이 현실화됨에 따라 재테크 생활자에게는 최악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빈집과 빈손 공포가 현실로 닥치는 거 아니냐는 또 우려가 역시나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들어 뭐 무슨 절벽 이런 용어가 참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오늘 FMC 회의 결과 네. 이렇게 해설해 드려야 되는데요.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크게 변동이 없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제 그 인구 대책이 나왔죠. 그래서 정년 연장 문제 이런 것이 이제 돼서 사실 우리의 인구 절벽 현실화 문제가 지금 경제라든가 모든 생활에 피부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요즘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분이 이제 홍남기 부총리인데요.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인구 대책 관련해서 발표해서 이 점이 이제 아무래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이 되는 이런 사항이고요. 오늘 결국 금리를 내리긴 했죠. 근데 네. 이제 경기를 내리는데 월가에서 보면은 이렇게 미국의 성장률, 이번엔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엇갈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FMC는 성장률, 올해 성장률 올렸죠. 근데 이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저것도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왜냐하면 미국의 실질적으로 산업계를 주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서는 성장률을 2.6에서 2.3% 내렸으니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에서 월가의 반응이 상당히 증시 모습이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의 CEO들의 입장을 더 반영해서 금리를 좀 과감하게 내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오늘도 파월 의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왔죠. 네.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어차피 지금 시청자분 다 아시겠습니다는 계속해서 FMC 회의록에서는 미국 경기가 좋다. 또 오늘도 사실 4분기에 분기 전망에서 보면 성장률을 높였습니다는 계속 금리를 낮춰가는 이유는 뭘까 하는 것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리 중앙은행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역시 임명권자가 트럼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주열 총재 같은 경우에는 임명권자가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기에 입장에 반영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이 헷갈리는 것은 경기는 왜 이게 전망이 좋은데 물가가 목표 성장률보다 목표 수치보다 떨어지는 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왜 금리를 떨어뜨릴까 하는 측면에서는 달러 투자라든가 또 금리를 통해서 이자 수익을 하시는 이런 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추세적인 이런 금리 인하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최근에 절벽 얘기가 나오는 용어를 좀 잠시 보면 네. 이 용어의 원천이 어디냐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든지 지금은 원천을 따지고 기본을 따지고 이런 게 상식을 따지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FMC 회의 결과도 금리 인하 0.25%포인트 기정사실화 됐는데 네. 이렇게 들어온 사태에서 국제유가가 급등한다 하다 보니까 어제들 또 전문가라 얘기하는 사람이 동결이다 얘기하는데요. 네, 그렇죠. 사실은 그런 흐름에 춤추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나와서 해설한다는 자체가 일반 시청자분을 더 흐트러뜨리게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FMC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과 원칙을 이렇게 크게 흐트러뜨리지 않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절벽 현상도 기본을 따지는 과정에서 뿌리가 어딜까 하는 것을 좀 잠시 말씀드리면 원래 절벽 얘기는 국제 원자재 시장의 피크 시어리라고 있습니다. 이 피크 시어리라는 것은 원유 매장량이 한가가 돼 있죠. 석탄 매장량이 한계가 돼 있죠. 그러면 캐낼 때까지 매장량의 피크 정점이 닿을까지는 다 캐낼 때까지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네. 막상 다 캐내면 더 캘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클리프 절벽으로 그대로 떨어지죠. 그러면서 유가라든가 석탄 가격이 급등하는 이런 상황이 국제 원자재 시장의 피크 시어리 정점 이론에서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많이 이렇게 용어로서 사용된 것이 미국도 이게 피크 이게
더 이상 재정 지출을 사용하지 않은 피크에 해당되는 경계선을 두고 있거든요. 이게 연방부채 한도제다 해서 이 법적으로 의회에 승인하고 있는 요 되거든요. 그러면 행정부 입장에서는 요 연방부채 한도같이 설정되어 있던 것을 쭉 쓸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다르면 요걸 연장 상한 확대시켜주지 않으면 재정 지출을 확 줄여야죠. 그거 똑같은 현상이죠. 그래서 이것을 피스칼 크리프 현상이다. 그래서 재정 절벽 현상이다 해서 이때 아마 시청자 여러분 경제 측면에서 절벽 얘기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측면에서도 이 절벽 얘기가 나왔었죠. 우리나라는 공교롭게도 이렇게 막 그 자라나는 국가에서 인구 절벽과 관련된 얘기. 원래 인구 절벽은 선진국에서나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막 자라는 국가. 2016년에 해리 덴터. 근데 버블론을 위해서 한국의 정치가라든가 정치꾼이라든가 정치가라 하면 안 되죠. 정치꾼이라든가 아니면은 사실 기업인들한테 가장 각광을 받았던 것이 이 소위 버블론이라는 책자였었는데요. 이게 2006년 정도에 나왔을 겁니다. 여름 그 휴가철로 그때 당시에 굉장히 권했던 책인데요. 꼭 해리 덴터가 미국 내에서는 그렇게 각광을 받지 않다가 한국에서 책 써가지고 돈을 버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재미에 들리셨는지 2016년에 한국의 인구절벽과 같은 인구절벽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절벽이라는 용어가 인구절벽과 관련돼서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것이 최근에 우리의 그 이렇게 인구 통계와 관련해서 인구 정결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 그 다음에 금리가 이렇게 시장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지니까 금리의 절벽 현상이다 하는 측면에서 한국의 재테크에서는 우리 재테크에서 보면은 금융상품과 부동산 비율이 70% 정도가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구 절벽이다 보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정행국께서도 아무리 금리가 낮다 하더라도 은행은 원금 보장하지 않느냐 해서 돈 있으면 은행에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지금은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재테크의 양대축에 해당되는 부동산, 이자 소득 이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빙계되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재테크에서는 인구 절벽, 금리 절벽이라는 얘기가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지금 말씀대로 절벽 현상이 나타날 경우 상당히 많은 변화가 또 나오게 될 텐데요. 최근 들어서 우리 내부에서 이렇게 인구 절벽이라는 용어가 부쩍 많이 나돌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네, 인구 절벽 최근에 그 통계 나온 거 보면 이제 인구 통계는 조금 산출이 좀 늦습니다. 그래서 가장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 통계 최근 수치는 지금 9월입니다는 6월 달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2월이 가장 최근 통계다 이렇게 됐습니다. 최근 통계 나온 게 이달에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면 가장 관심사가 두 가지죠. 출생률 낮아지고 이게 가장 큰 관심사. 고령화 빨라진다.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 그러면 고령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고령층이 굉장히 두터워진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대표적인 인구 통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출생률이죠. 이렇게 정행코드 여기에 해당되시겠습니다는 이게 대부분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고 결혼하실 때도 늦게 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실 때도 이 나홀로족들이 다시 이렇게 요새 돌싱이라 그러네요. 그분들은 이제 예.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결혼했다가 다시 네. 빨리 이혼해서 돌아오는 거.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출생률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인구가 이렇게 그 정도 속도가 유지되려면 보통 지금의 인구 속도가 유지되려면 출생률이 대체로 1.3 한 쌍당 1.3명 정도의 출생률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데요. 네.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출생률이 0.98명입니다. 1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자릿대 이렇게 1명도 안 되는 0.98명대 이것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출생률이 0명대, 영률이 이상합니다. 이게 0명대라 하니까 0%대면 더 좋은데 그래서 사람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시청자님한테 혹시 부정적으로 이렇게 미치셨다면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통계청에서도 그렇게 발표하니까 저도 어감이 좀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생률이 0.98명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출생아세도 보통 3만 명 정도 기준으로 하는데요. 3만 명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만 명 밑으로는 추세가 우리 인구 통계가 1981년에 이제 작성한 이래로 이렇게 처음 이렇게 3만 명 밑으로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3만 명 밑도는 출생아 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작년 이맘때를 비교해보면 8.7% 떨어지거든요. 오히려 이 감소세가 더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아마 이 원인에 대해서는 뭐 시청자 여러분이 다 아시고, 특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이렇게 취업을 위해서 국제 문제가 지금 이슈가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브렉시트 문제라든가 미중 간 마찰, 한일 문제, 북미 문제, 그다음에 홍콩 문제, 이런 문제가 이 한국경제신문에서도 전부 이게 이번에 신입 기자들을 뽑았는데요. 그런 국제 문제가 사실 이 방송이라든가 신문에 큰 이슈가 되다 보니까 지금 언론사 고시를 통해서도 또 각종 시험 문제, 취업 시험을 통해서도 사실 국제 문제에 대해서 많이 비중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방송에 이 방송도 젊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시는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시청층들이. 근데 그분들이 다 아시겠죠?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비용은 좀 많이 증가하는 상태에서 지금 취업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취업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임시적 비중이 높다 보니까 결혼을 못 하시게 되는 이런 것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홀로족이 이게 급증하는 상태에서 지금 출생률이 0명대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것은요, 인구 관련된 사람들 보면, 저는 뭐 인구 관련된 전문가가 아닙니다는 이 방송을 위해서 어제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제 개인적인 친구가 사회학과 쪽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나라 0명대 출생률은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 상당히 지속될 것이다. 정부의 대책 여부에 상당히 지속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절벽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자, 출생률이 빠르게 올라가지 못한다면, 젊은 층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자, 이게 우리가 보면 건강 상태가 유지한 상태에서 나이가 100세 이상 사는 시대에서 종전에 이렇게 모습과 관련해서 정년을 60세에 가져가는 추세에서 이렇게 젊어지는 고령층들을 그렇게 유효 인력으로 정년 퇴임시켜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인력을 낭비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어제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이렇게 고령화되는 인구층계, 그렇지만 일할 능력이 있고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고 자산계층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경제 활동에서 출생률이 낮아지는 분을 커버하겠다 해서 정년의 연장화 문제,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어저께 발표하는 것도 그만큼 우리의 경제적 입장에서도 인구 절벽 문제가 현실화이기 때문에 그런 대책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들어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시장 침체 현상도 상당히 좀 심화되고 있는데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현 정부 들어와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뭐 말씀드릴게요.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대책이 상당히 강도 있게 해왔죠. 그건 뭐 시청자분께서 느끼는 정도의 조금 지역에 따라서 정도 차이가 있지만 사실은 모두가 강도 있는 대책을 강구했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것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강도 있는 대책에서 지역별로 이렇게 부동산 경기를 보면 강남을 비롯한 정작 정책의 목표를 했던 강남 지역 같은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집값이 여전히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최근에 대해서는 상승하는 모습이고, 지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강도 있는 대책이 보편적 정책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특정 지역과 결부된 파인 튜닝 정책이 못 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방에 이렇게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이렇게 나오기 이전에 이미 침체됐던 부동산 대책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더 침체가 되는, 그래서 지역별로 그렇게 차별화가 되는 이런 정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지방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빈집이 급증하는 모습이 돼서 네. 한국도 한번 말씀드려서 이것이 굉장히 화제를 뿌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시카고 공포입니다. 네. 시카고 공포가 빠르게 이게 확산되는 이런 얘기고요. 이 용어를 아마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처음으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올해 2월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 위에 이 용어가 유행되면서 지금 빈집 공포가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현상은 뭐 잘 아시겠죠, 깡통주택 문제. 네. 이 전세가가 매매가에 이렇게 해서 매매가가 전세가에 못 미치는 현상. 소유권을 인정하는 매매가에 대비해서 점유권, 사는 점유권 하면 소유권을 인정하는 문제가 항상 매매가가 높아야 되는데요. 오히려 매매가가 전세가에 못 미치는 이런 깡통주택 현상도 지방일수록 굉장히 확산되는 이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공실률도 되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공실률 같은 경우는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서 이렇게 사업용 부동산이 빠르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두 가지 측면. 하나는 경기가 워낙 우리가 안 좋고, 네. 두 번째는 우리 같은 경우 IT에 의해 가지고
각종 이렇게 공유 경제라든가 이런 쪽에서 무슨 배달 서비스라든가 이런 측면. 네. 그다음에 옷도 한국경제TV를 통해서 한 1, 2주 후에 나오겠습니다는 카이스트의 그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뭐냐면 이제는 사실 상가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이 정형외과에서 이게 파란 옷이 필요하다 한데요. 정형외과에 이렇게 키라든가 그다음에 파란색도 누구 파란색으로 왔냐 옷질만 놓으면 이게 이제는 그 옷을 찾기 위해서 이 동대문의 그 상가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재고 창고에 있어서 그냥 딱 두들기면 그냥 바로 나오는 네. 이런 쪽인 상가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혁신성장 코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한 1, 2주 후에 방송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아주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상가 이런 문제에서 강남 쪽 같은 경우도 아주 우리가 IT 능력이 되는 상태에서 그런 것이 되다 보니까 가장 그렇게 경기가 좋다 그래도 뒤늦게 경기가 침체하더라도 뒤늦게까지 버티겠다 하는 강남 지역도 이렇게 보면요. 임대가 다 났습니다. 노년동 같은 경우 임대가 쫙 나와가지고 저기 이 동서울 터미널인가요? 동서울 터미널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상가를 그냥 공짜로 쓰세요. 임대료 없이 공짜로 쓰세요. 이게 얼만큼 이렇게 그 상가를 갖고 있는 소유자 입장에서 얼만큼 눈물 나는 일입니까? 근데 공짜로 두는 것보다 임대를 받지 않고 하는 것이 상가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네. 그죠? 청소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임대를 받기 위해서 이거 나가지 않으면 결국 빈 상가가 되면 결국 그 자체에서 강가상각이 되니까 굉장히 더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산 가치가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태가 우리가 이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에서 재테크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는 부동산 부분이 이렇게 침체되다 보니까 결국 뭐냐 부동산 부분에서 NTR 웨스 이펙트 역자산 효과가 되다 보니까 경기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까지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시카고 공포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한번 점검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카고 공포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네. 다시 한번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과 관련돼서 지금 굉장히 이렇게 빈집들이 확산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그 주제를 위해서 인구 절벽 문제를 위해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인구가 이게 절벽 현상이 된다면 빈집이 더 늘어나는 지금 아파트 공급도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서울 지역의 집값이 올라가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보면 공급량이 130%는 많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빈집 문제, 빈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문제가 아마 부동산의 그 집값을 그 규제하는 이 대책뿐만 아니라 이게 빈집을 어떻게 깨끗이 청소할 것이냐 하는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부동산 대책에서 하나의 새로운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만큼 많다 이렇게 보는데요. 원래 이게 시카고 공포는요. 시카고, 디트로이트, 시카고 하면 지금은 네. 뭐 시카고 도시가 이렇게 멋지죠. 멋지죠. 네. 완전히 대타났죠. 엔터테인먼트라는 아이들을 대타났습니다는. 네. 과거는 디트로이트, 시카고 하면 자동차로 인해서 그렇죠. 자동차 경기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자동차 노조가 아주 세게 심합니다는. 사실 그 미국에서 보면 미국의 그 이렇게 산업계에 보면 자동차 노조가 아주 강도가 있었죠. 강도가 있는 상태에서 그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에서 앞서갔던 미국이 사실 포드라든가 포드의 이렇게 신화가 포드에 이렇게 악목이 되면서 디트로이트 되고 거기에 이렇게 매드타운에 형성되는 시카고의 근로자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시카고가 공포가 되는 빈집 공포가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근데 주거는 안정형 공간입니다. 이 정형외과에서도 힘들면 주거가 이렇게 집에 가서 이제 쉬는데요. 이게 빈집이 될 때는 사회병제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병리 현상이 되는 거거든요. 각종 청소년 범죄라든가 각종 이렇게 홈레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돼서 사회병리 현상이 돼. 왜냐하면 주거라는 안정 공간이 되다 보니까 네. 사회적으로 쉽게 이게 치안 감찰이 이렇게 되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빈집이 되면 곧바로 사회 범죄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이 되면서 아마 최근에 시카고가 대찬성돼서 시카고에 대해서 이렇게 됩니다는 엊그제까지 시카고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암울한 용어들이 많이 나왔죠. 암울한 용어들이 많이 이렇게 나왔던 그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이번에 이렇게 우리나라 동서울에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임대 건물의 명칭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그게 다. 근데 이렇게 상가 건물에서 임대료 없이 쓰시라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린 같이 이게 빈 집으로 나눈 거, 빈 상가로 놓으면 더 이렇게 공포스럽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서 뭐가 관리해주면 더 좋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외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개조시켰냐면 빈집으로 오면 사회 병리 현상이 되니까 빈집을 뭐냐? 자, 필요한 사람한테 공짜로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 빈집을 유지하게 되죠. 왜냐하면 살면서 공간이 되니까 자, 살아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중고 가구라도 싼 거 가구라도 또는 뭐 이렇게 쓰레기로 나오는 이게 이 책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닦아서 갖다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이 유지가 되는 거죠. 집이 유지가 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사실 사회 병리 현상도 줄이고 이렇게 도시가 재탄생한 근거가 되고 도시의 미관도 이렇게 집이 관리가 되니까 미관이 되고 그래서 재탄생되는 배경이 되는데요. 지금 빈집에 대해서 가장 정책적으로 잘 된 대응책이 아마 시칠리아입니다. 아시겠지만 시칠리아는 마약의 그 본거지죠. 이태리에서 시칠리아인데요. 여기에 이제 한때 마약에 이거 공포되고 마약의 범죄 속으로 되면서 시칠리아가 이 아름다운 관광 도시가 저도 가봤습니다는 굉장히 이렇게 험난한 도로 바꿨거든요. 이걸 개시시킨 것이 시칠리아의 집 한 채를 1유로, 우리 돈으로 한 1,300원 해당되는 것만큼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앞서 말씀드린 같이 이게 뭐 가구도 놓고 뭐도 놓고 이런 과정에서 재탄생돼서 주거로서 보면 빈집을 사를 궤적게 시켰다 해서 가장 모범이 되는 케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자, 현재 그 부동산의 집값 규제만, 특정 지역의 집값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지방에 이렇게 부동산이 침체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빈집들이 확산되는 상태거든요. 지금 빈집 얼마큼이냐? 우리나라의 그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빈집이 한 150만 채다. 올해 연초에도 150만 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통계를 보니까 200만 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규제만 하지 말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사회 병리 현상도 줄이고 사회 범죄 현상도 줄이면서 이것을 어떻게 부동산 대책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가져가는 문제만큼 시카고 공포, 빈집 공포가 많이 나는 상태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의 규제가 나오는 상태에서 사실 우리의 부동산 대책에서 그런 것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서울을 제외한 이렇게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또 경기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지금 나오면서 한국도 금리를 제로 수준까지도 내려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충격적이죠. 오늘 그 아침에 제가 뭐 한국경제신문이라 하더라도 여기 가치를 띄지 않는 거니까 매일경제신문과 같이 이렇게 인터뷰했던 한국경제TV도 2009년에 글로벌 금융 컨퍼런스에 빌 클린턴 대통령과 함께 경제 분야에서 모셨던 분이 폴 크루만 교수입니다. 이 폴 크루만 교수가 한계 디플레 방지를 위해서는 자, 한국도 제로금리 수준을 검토해야 된다 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 금리 정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계적으로 석학에 해당되는 폴 크루만 교수도 제로금리까지 금리를 과감하게 낮춰라 하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작년 11월 달에도 우리가 다른 한편에서는 빈집이 이렇게 늘어나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에 이렇게 집값을 잡기 위해서 또 경기도 침체되고 고용도 안 좋은 상태에서 금리를 썩 올려버렸거든요. 그때에도 개인적으로 같이 인터뷰했던 손성원 교수와 해도 우리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왜 한국에서 금리를 올려야 되냐 하는 것도 사실 반대 입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과가 뭐냐 하면 결과가 우리 경기 침체로 나타났던 거죠. 결국 경기 침체로 나타났고 그다음에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특정 지역에 금리를 올렸던 것이 결국 지방의 부동산을 더 이렇게 침체시키다 보니까 빈집이 늘다 보니까 7월 달에 결과적으로 보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요, 시장은 미리 반영하는 거거든요. 왜냐, 시장은 미리 반영 경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각종 글로벌 리스크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뭐, 뻔하죠. 아무리 정책 단계에서 특정 목적을 해서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자, 지금 경기 상황을 볼 때는 언젠가는 금리를 내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면 안정자산의 채권을 사가는 과정에서 채권가가 오르고 시장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는, 시장 금리가 5월부터 빠르게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결국 시장 금리에 뒤떨어져서 원래 정책 금리라는 것은 기준금리에서 정책 금리가 시장에 선제적으로 프리엠프티 반응이 되는데요. 뒷담 맞춰서 7월 달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내리게 됐죠. 작년 11월에 올리지 말아야 될 것을 올려야 되니까 통화정책 시착에서 보면 9개월 신전이니까 그 금리 인상에 따라서 통화정책의 시장의 그 시차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금리를 아연질스럽게 내려버렸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세계 각국들이 금리를 낮추는 과정에서 이번에 어쨌거나 미국도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번 9월에 금통위에서도 금리를 내리지 않겠느냐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미리 반응하는 거죠. 미리 반응하는 상태에서 폴 크루만 교수 같은 이런 분들이 한국도
정책금리, 기준금리를 0%까지 떨어져야 된다. 하다 보니까 시장금리는 빠르게 떨어지는 상태에서 인구 절벽과 함께 금리 절벽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말씀대로 시장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사실 너무 빠른 속도로 떨어짐에 따라 부동산 가격 하락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재테크 생활자들에게는 더 큰 혼란으로 지금 다가오지 않을까요? 그럼 뭐 은행에 가보신 분들이 이제 아시겠죠. 은행에 예금하면 지금 뭐 은행에 이자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겠죠. 그런 상태에서 금리 절벽에 따른 것을 실제로 은행에 이용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그걸 현실화되는 이게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한국경제TV 밑에 자막에서 보면 유럽의 마이너스 금리가 향후에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향후에 7, 8년 동안 7, 8년이라는 것은요. 이 골드만삭스라든가 안베이스먼트는 기간을 쓰면 장기 가장인데 그냥 오랫동안 정착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예금 금리가 제로 금리 시대에 그리고 예금과 제로 시대면 물가를 감안하면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은 오히려 수수료를 내는 시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죠. 보관료를 내는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재테크 생활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과 은행 예금 부분이 아직도 이제 이 부분을 저축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로 빨리 바꾸십시오 하는 것도 한국경제TV를 통해서 한 10년 정도 되는데요. 막상 닥치기 전까지는 하지 않으시거든요. 대표적으로 오늘이 독일의 국제 DLS 가서 이렇게 원금 손실하는 첫날입니다. 첫날이 목요일 오늘이거든요. 이것도 올해 3월 29일 날 방송부를 보면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근데 그때도 시중은행의 PB들은 팔았거든요. 근데 막상 닥치니까 지금 와서 지금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데요. 그게 추세를 미리 말씀드리면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금리 절벽, 금리 정명 문제도 이렇게 지금 되는 상태에서 자, 은행 부분이 이자 안 나오고 이제는 독일의 DS 같은 국제 파동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은행이 안전하느냐. 이제 뭐 은행이 안전하다 그런 사람들이 없겠죠. 이런 것이 우리 재테크에서 현실로 닥치는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사실 우리 국민의 재테크는 부동산과 또 이자 수익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면 너무 허탈할 것 같은데. 네, 바로 허탈이 네. 바로 최근에 있어 보면 이 베네수엘에 나타났죠. 돈 가지고 왔는데 자, 이 색연필을 사기 위해서 어떠냐? 트럭으로 베네수엘라 통화가 볼리비아거든요. 네. 이 색연필을 사기 위해서 트럭으로 가져가 봐야 이걸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법정 앞에 국가의 돈이라고 해서 국민과 국가 간에 이걸 이렇게 주면 돈 가치를 이게 인정했던 시대거든요. 근데 이 색연필 하나 사기 위해서 트럭 2대분을 가져간다면 이게 뭐냐? 돈 갖고 있는 게 허탈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자, 은행의 돈을 내가 이렇게 뭐냐? 이게 한국경제TV에서 오늘도 FOMC 회의가 있어가지고 12시부터 잠을 못 잤거든요. 근데 별량이 없어서 이제 다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또 이틀 전에 내용에서 별 틀린 게 없으니까 자, 오늘 금리와 관련된 이런 얘기 어제 정부에 대해서 인구대책도 내서 정년도 이렇게 연장시키겠다 이렇게 하니까 시청자분이 그게 더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와 같이 아울러서 이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1990년 금리 절벽이 처음으로 나왔던 것이 일본이거든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때 제로금리 시대죠. 그래서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새벽 이렇게 12시 뭐 이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임금 받아가지고 은행에 예금 놓으면 그래도 좀 뭐 대가를 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못 받는다. 오히려 은행 수수료를 넣는다 하면 허탈한 거죠. 네. 그래서 허탈하다 보니까 그때 그 심정을 이렇게 돼서 도쿄 공포다. 그 다음에 최근에 그 베네수엘라 문제를 해서 이거 색연필하기 위해서 두 대분의 차를 가져오니까 이게 뭐냐 돈에 대해서 갚는 가치 없다 해서 이것을 보통 빈손 공포다. 은행에 예금 넣어서 내가 그렇게 했어서 나는데 나중에 1년 후에 갔다 보니까 오히려 수수료 해야 된다 하니까 빈손으로 오는 거죠. 네. 빈손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empty hand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1990년대에는 도쿄 공포라고 그랬고 도쿄들이 그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네. 도쿄는 또 일본은 저축률이 높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간 저축률이 지금 2.1%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는 선진국인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민간 저축률이 6.9%에서 우리나라보다 3배나 높거든요. 근로자들이 도쿄의 상징이거든요. 도쿄 근로자들이 근로를 해가지고 임금 나와가지고 딱 은행에 넣는데 제로금리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이게 빈손 공포다 해서 이게 도쿄 공포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는 볼리바르 공포다 이렇게 됐습니다. 볼리바르 공포는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은행에 가보면
이자가 안 나온다, 빈손으로 온다 해서 부동산분의 시카고 공포와 함께 우리나라 앞으로 재테크 시장에서는 은행 이자 넣으면 은행에 예금 넣으면 이자가 나오지 않는, 그래서 빈손 공포, 보리바리 공포, 그다음에 경우에서 도쿄 공포, 이런 얘기들이 아마 재테크 시장의 화두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공포들을 지금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어떻게 금리가 이제 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재테크 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거든요. 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는 정형껏께서 이렇게 정형껏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은행과 증권이 구별됩니까, 안 됩니까? 구별이 되죠. 구별됩니까?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그 정책적으로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은행과 증권이 그렇게 크게 구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증권은 리스크 상품들 이렇게 타고요. 뭐 ELS, DLS 하는데 지금 은행은 백화점식으로 이게 뭐 정부의 금융 정책이 좀 잘못된 겁니다. 은행은 뭐냐? 은행은 예금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요. 예금을 하다 보니까 좀 제로금리 대해서 돈들은 많이 가져오니까 대출이 안 나가니까 어떻습니까? 은행도 좀 살아야 되니까 증권에서 보면 DLS, ELS 뭐 이런 거 다 팔지 않습니까? 네. 뭐 심지어는 보험 상품까지 팔지 않습니까? 그런 건. 근데 문제는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 ELS, DLS에서 많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고객에 대해서 잘 이렇게 지도합니다는 은행 같은 경우는 이 역사가 짧다 보니까 그 본사에서 팔아. 이번 것도 그랬지 않습니까? 본사에서 팔아.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니까 덜컥덜 팔고 업적권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터질때 어떻습니까? 이거 본사에서 팔으려고 그랬으니까 팔았으니까 본사 가서 물어보시오. 근데 본사는 뭐냐? 업적권 줬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서로 자중질환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리스크 상품들은 굉장히 교육을 시켜서 몸에 배어야지 고객한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은행과 증권 간의 구별이 안 되고 이건 정책적으로 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확실히 좀 구별, 아예 미국처럼 인베스트뱅크로 통화시켜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지금 은행이 이제 안전하던 시대가 안 된다. 또 은행도 부실이 발생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축의 무용론 시대다 보니까 저축에서 투자 시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행 부분이 이제 이자가 오히려 스스로가 내는 시대가 되니까 요걸 어떻게 해서 빼낼 것이냐, 요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좀 길게 하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요 대목이 굉장히 중요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지금 이제 은행 부분에 대해서 예금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재테크 생활자들이 올해 여름 휴가철 이후에 아마 다 이렇게 주식 투자해서 100만 원 벌고 하는 것보다도 요 은행 부분에 요 부분에 대해서 예금 부분에서 어떻게 이게 이제 이자가 안 나오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투자 상품으로 교체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이고, 아마 이 증권사라든가 뭔가에서 이런 식에서 제로금리 시대,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서는 증권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 상품을 유도할 것인가 하는 측면이 아마 영업에서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은행 예금의 성격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투자 상품으로 바로 닥치기 전에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이 제로금리 시대에서의 대체 상품, 예금의 대체 상품을 써놓는 게 그건 두 가지. 하나는 배당을 많이 주는 이러한 그 주식이라든가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이라든가 이런 건 이렇게 가격 변동이 있다 보면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 회사를 묶은 주식으로 하는 배당형 금융 상품들이 많거든요. 네. 이런 쪽으로 스위칭하는 현상이 앞으로 좀 빨리 발생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은행 부분도 이걸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요 예금이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 이렇게 시대가 됐을 때는 요걸 대체할 수 있으니까 그 예금들을 안아줘야지. 은행에 계속해서 보관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회사들 측면에서 리츠 상품, 리츠 회사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이렇게 리츠가 이제 각광을 받고 보는데요. 네. 지금 국내에서 보면 리츠라는 게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텔, 호텔 이런 걸 대상으로 해서 임대 수용을 못해서 리츠 상품들인데요. 국내에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강남 지역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강남 지역의 부동산이라도 그렇게 리츠 수익이 안 나올 거로 봅니다. 그래서 리츠도 해외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수 그런 리츠 상품들 이런 것에 시청자분이 앞으로 제로금리 시대 금리 절벽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금리가 이렇게 제로금리 시대가 되면 과거에 금리 보장형 보험 상품들이 많이 갖고 있는 이런 그 보험사의 주식들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의 그 특정 회사의 이름을 겸명해서 죄송합니다는 자산운용의 개념을 도입한 보험사 많이 또 주가가 떨어집니다. 보험점입니다는 종전의 그 금리 확정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장하는 것은 금리가 떨어지면 그만큼 이렇게 사실 손실이 발생하는 거다. 그래서 시청자분이 굉장히 현명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런 그 상품들이 많은 우리 역사가 긴 그 보험사의 그 주가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바이오 업종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런 것을 대비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대책에서 보면 이렇게 국토부라든가 뭔가 규제만 하지 말라. 이제 빈손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범죄 소홀이 되니까 이거 빈손도 우리나라 문제니까 이게 안정화시켜서 사회 범죄를 줄이는 이 대책도 좀 나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고령화 대책과 함께. 그리고 우리 이렇게 예금이 마이너스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예금을 어떻게 해서 재테크 측면에서 예금과 비슷한 투자 상품으로 교체할 것이냐 문제. 이게 가장 핵심적으로 나올 닥쳐에서 대비할 과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구 절벽에 대한 소식과 함께 지금 금리 절벽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금리 마이너스 시대의 재테크와 또 투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심도 깊게 종합적인 시각에서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